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 강의에서는 반도체 공정의 기초 중에서 산화 공정, 그리고 불순물 주입 공정, 방막 증착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화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멀 옥시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소자를 제작할 때 이 SiO2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보이는 그림이 CMOS 소자를 나타내고 있죠. 이 CMOS 소자가 NMOS랑 PMOSFET 소자가 각각 존재하는 소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 이 PMOS 펫 소자를 나타내고 이게 바디죠. 그리고 여기가 NMOSFET 소자고 이게 바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SiO2가 사용되는 부분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어딘가요? 자, 모스펫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모스 캐패시터, 즉 게이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게이트 부분에서 필드 효과를 일으켜서 모스펫의 소자를 전류를 흘렸다, 안 흘렸다 조절한다고 했죠. 이때 구조가 게이트 구조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죠.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SiO2 물질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PMOS 펫과 NMOS 펫을 만들 때 게이트, 산화막이 SiO2로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지금 모스펫을 만들 때 보면 지금 불순물이 주입된 영역이 선택적으로 나타나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적으로 도핑된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SiO2 물질이 마스크 역할, 즉 불순물이 주입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마스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뭔가요? 여기 지금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FDOX라고 돼 있죠. 자, 이 FDOX는 필드 옥사이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지금 NMOSFET과 PMOSFET을 서로 정기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쓰일 수 있는 게 우리가 D램 소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D램의 캐패시터 부분에 다이렉트리 SiO2가 사용이 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소자를 다 만들고 최종적으로 불순물 등이 소자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표면을 보여주는 서페이스 패시베이션 레이어를 만들 때도 SiO2가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확산 공정, 뭐 이런 외를 만드는 공정을 할 때도 불순물이 주입된 산화막을 증착을 한 후에 뒤에 배우게 되겠지만 뭐 디퓨전 공정, 열을 가해줘서 이 불순물들이 퍼지게 해주는 공정 등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SiO2 물질이 활용이 되는데 이 SiO2 물질 중에서 서멀 옥시데이션으로 성장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이게 제한되는 이유는 서멀 옥시데이션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가 한데요. 그거는 뒤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서멀 옥시데이션으로 이 SiO2를 형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스펫의 게이트 산화막, 그리고 이온 주입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소자 간의 정기적인 분리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여기 이온 주입 방지를 위한 마스크는 꼭 이 서멀 옥시데이션으로 산화막을 기르지 않고 필름 데포지션 방식을 활용해서 산화막을 증착해서 마스크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서멀 옥시데이션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멀 옥시데이션 공정은 여기 정의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열로 산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실리콘 표면에서 실리콘 원자와 옥시전 원자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서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공정입니다. 이때
열이 에너지원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서머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 서머 옥시데이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가스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산소가스를 활용하는 드라이 옥시데이션, 그리고 수증기를 이용하는 웻 옥시데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옥시데이션 방법은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 먼저 화학식을 보시죠. 자, 여기서 산화막이 형성되기 위해서 여기 실리콘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 장비가 있네요. 이게 서머 옥시데이션을 진행하는 퍼니스 장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퍼니스 장비는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퍼니스 장비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요게 이제 히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열을 가해주는 히터. 그리고 여기에 컬처 튜브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가스를 이렇게 흘려줄 수 있게 인렛과 아웃렛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웨이퍼를 꽂을 수 있는 어떤 트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웨이퍼가 이렇게 지금 수직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 자체를 이 퍼니스의 가운데다 놓고 서머 옥시데이션 공정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장비를 퍼니스라고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먼저 드라이 옥시데이션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드라이 옥시데이션 공정은 일단 여기 실리콘 기판 자체에 실리콘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로딩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 옥시전 가스를 흘려줍니다. 여기 보면 O2 가스가 있죠. N2는 불활성 가스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O2를 이렇게 퍼니스에 있는 튜브 내로 공급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히터를 켜줘서 열을 가해줘서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그러면 실리콘 웨이퍼에 있는 실리콘과 지금 가스로 들어온 옥시전이 반응을 해서 SiO2를 만드는 공정이 드라이 옥시데이션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웻 옥시데이션 공정은 이 실리콘 웨이퍼는 그대로 있고요. 가스만 바꿔주면 됩니다. 가스를 어떻게 바꿔주냐. 여기 지금 H2O 물이 있죠. 그럼 물을 우리가 수증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냐. 불활성 기체인 N2를 여기다 이렇게 불어줍니다. 불어주면 이게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관을 타고 들어가게 되고, 이 안에서 열을 가해주면 실리콘과 O2가 반응을 해서 SiO2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H2 가스가 부선물로 형성돼서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버려지게 됩니다. 이게 습식산화 공정인데, 이 두 개의 공정을 비교해보면 똑같이 열을 이용해서 SiO2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리콘 웨이퍼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가 존재가 하고 외부에서 O2 가스를 넣어주거나 수증기 가스를 넣어줘서 열을 가해준 상태로 이제 산화막을 만드는 게 서머 옥시데이션 공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일단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드라이 옥시데이션 공정이 서머 옥시데이션, 웻 옥시데이션 공정보다 산화막을 성장시키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의 산화막을 형성할 때 드라이 옥시데이션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장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산화막의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정기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보이고요. 반면에 웻 옥시데이션은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두꺼운 SiO2를 만들 때 활용을 하고요.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드라이 옥시데이션 방식보다는 정기적인 산화막의 특성이 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SiO2가 전기를 흘리지 않아야 되는데 굳이 이제 드라이 옥시데이션 SiO2와 웻 옥시데이션 SiO2를 비교했을 때 드라이 옥시데이션 SiO2가 성능이 더 좋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 옥시데이션 공정 두 가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각각이 어떠한 가스를 활용해서 SiO2를 성장하는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퍼니스 장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웨이퍼가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여기 있네요. 웨이퍼가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꽂혀져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트레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안에가 퀄츠 튜브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넣어주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고 구멍을 막고요. 구멍이 아니고 뚜껑이겠죠. 뚜껑을 닫고 열을 올려주면서 가스를 흘려줘서 웨이퍼의 실리콘과 우리가 공급해주는 가스, 뭐 산소가스라든지 수증기 가스가 반응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때 온도를 올려주는 이유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서고,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뭐 쉽게 말하면 산화 반응이죠. 산화 반응에 의해서 SiO2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서멀 옥시데이션으로 성장된 SiO2의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멀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성장된 SiO2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원자를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사면체를 형성하면서 각 꼭지점에 옥시전이 존재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옥시전 간의 거리는 2.27 옹스트롱이고요. 실리콘과 옥시전 간의 거리는 1.6 옹스트롱입니다. 자, 이때 옹스트롱 단위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옹스트롱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고요. 이거는 0.1 나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주로 방막을 증착하거나 반도체 공장에서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옹스트롱 단위를 많이 쓰고요. 식각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요. 그리고 실제 소자 사이즈를 얘기할 때는 요즘은 나노 단위를 많이 쓰고 예전에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많이 썼었습니다. 마이크로 단위는 아시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입니다. 그래서 나노랑 마이크로는 1000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SiO2 구조들이 서로 결합을 통해서 물질을 형성을 합니다. 결정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 구조를 이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결정질 구조입니다. 결정질 구조로 보면 이 SiO2들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아령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본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비정질 SiO2 구조를 보시면 주기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랜덤하게 배열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질 구조는 많은 분자로 연장된 주기적인 구조이고, 비정질은 주기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정질 구조가 밀도가 훨씬 덴스한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서멀 옥시데이션을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정 구조의 SiO2가 주로 형성이 되냐? 그건 바로 비정질 SiO2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멀 옥시데이션을 해서 성장이 되면 그 물질의 구조는 비정질 SiO2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정질 SiO2 구조는 뭐냐? 그거를 보통 SiO2라고 부르지 않고 퀄츠라고 부릅니다. 퀄츠, 유리처럼 된 건데 한국말로 하면 석영인가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퀄츠 구조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 제가 아까 앞에서 퍼니스, 즉 서멀 옥시데이션 장비를 설명을 하면서 퀄츠 튜브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멀 옥시데이션 공정을 하기 위해서 웨이퍼를 집어넣는 튜브, 그 튜브를 만드는 재질이고, 그게 퀄츠, 즉 결정질 SiO2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멀 옥시데이션 공정에서 SiO2 방막이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리콘 웨이퍼의 실리콘과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산소가스 또는 수증기 가스가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SiO2를 형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SiO2 레이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실리콘 웨이퍼에 존재하는 실리콘도 필요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설명을 보면 자, 산화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실리콘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즉 SiO2 계면이 실리콘 안쪽으로 점점 이동을 한다고 되어 있죠. 즉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처음에는 여기에 표면에 존재했지만 여기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SiO2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실리콘 웨이퍼에 실리콘이 같이 그러니까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활용되는 비율, 전체 SiO2 두께에서 이 실리콘이 활용되는 비율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면 유용하겠죠.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리콘과 SiO2의 밀도 분자량을 고려를 합니다. 그러면 SiO2가 성장할 때 전체 두께의 44에서 보통 44입니다. 근데 SiO2 막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범위 레인지를 준 건데 보통은 44에서 46%가 실리콘층이 소비되면서 SiO2가 성장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SiO2 전체에 성장시킨 두께가 있죠. 그럼 이 두께 중에 44에서 46% 해당하는 게 실리콘이 소모되면서 만들어진 층의 두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서먼 오시데이션을 통해서 SiO2를 기를 때 이러한 컨슘되는 두께를 고려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밑에 쪽으로 그만큼 44%만큼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44에서 46%라는 퍼센테이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이 44, 46%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께 X인 SiO2가 열산화광정에 의해 성장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때 실리콘의 두께는 얼마인가 라고 했죠. 이를 위해서 주어진 파라미터가 실리콘의 분자량, 그리고 실리콘의 밀도, 그리고 SiO2의 분자량, 그리고 SiO2의 밀도입니다. 자, 이 주어진 파라미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건 각각 실리콘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SiO2의 1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이 부피는 밀도분의 분자량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수치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실리콘 원소의 경우에는 12.06 큐빅 센치 퍼 몰이라는 부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iO2 같은 경우는 대입해서 계산하면 27.18 큐빅 센치 퍼 몰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실리콘 두께와 면적은 위에서 봤을 때 그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SiO2 두께 곱하기 면적은 결국 부피의 B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실리콘 1몰의 부피를 분자해 놓고 SiO2의 1몰의 부피를 분모해 놓으면 각각 요 두께와 요 두께의 B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실리콘의 두께와 SiO2의 두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어차피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을 상쇄시켜서 없애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유사하다고 표시를 한 거고 이 값을 대입해주면 0.44라는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나노 두께의 SiO2 레이어를 서먼 옥시데이션 방법으로 증착을 하면 이 실리콘 표면을 기준으로 0.44에 해당되는 두께, 즉 44나노가 밑으로 소모되면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층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44나노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면 뭔가 다른 물질이 있거나 또는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좋겠죠.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불순물이 존재하면 이 속도가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두께 비율을 기억을 해두고 소자 제작을 설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서먼 옥시데이션 공정에 의해서 SiO2 물질이 성장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제목은 지금 Kinetics of Growth라고 되어 있고요. 성장 속도 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머 옥시데이션에서는 산소가스 또는 수증기 가스가 실리콘 웨이퍼에 실리콘과 화학적으로 반응하면서 SiO2를 형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종, 산소가스 또는 수증기의 가스의 농도가 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산화종의 평형 벌크 농도는 C제로. 그 말은 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화종의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iO2 표면 바깥에 존재하는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과 SiO2 경계에 존재하는 산화종의 농도를 CS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우리가 CS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열을 가해주면서 SiO2를 형성시킬 때 이 경계에 존재하는 산화종의 농도에 의해서 SiO2 성장되는 속도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에 도달하는 산화종들이 실리콘과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SiO2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열이 공급이 돼서 이런 것들이 100% 다 반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뒤에 이제 프리라고 해야 될까요? 유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피계 확산 제1법칙에 따라서 이 산화종, 산소가스 또는 수증기가스죠. 이 가스의 유속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F1 유속이 요거죠. 바깥에서 요 SiO2로 들어오는 유속. 요 유속은 마이너스 D 곱하기 dx dc x, t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때 x를 SiO2의 두께라고 볼 수가 있고 d는 산화종의 확산 계수. 그리고 원래는 이 변화량이 CS C0가 돼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C0 마이너스 CS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듯이 실리콘과 산화종의 반응 속도는 실리콘 표면의 계면이죠. 정확하게는 계면의 산화종의 농도에 비례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F2 유속은 K 산화를 위한 표면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CS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일 때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나 힘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F1과 F2는 F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F1과 요 F2를 같다고 놓고 우리가 풀어서 계산을 해주면 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걸 어떻게 구해주냐? 우리가 F1에서 지금 CS 값을 모르죠. 이 CS 값을 F로 구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F는 K, CS고 CS는 K, F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의 수식에서 F1도 F로 바꿔줘서 F는 뭐 X, D, C0 마이너스 CS죠. 이 상태에서 CS 대신에 K분의 F를 넣어주고 F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 옥시데이션에서 실리콘과 산화종의 반응에 의해서 SiO2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구한 유속을 C1이라는 파라미터, 즉 SiO2의 단위 부피당 산화종의 분자수를 나눠주면 그게 SiO2의 성장 두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속은 단위 시간당 산화종이 얼마나 잘 흘러가냐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위 시간당 이동한 SiO2 층에서 이 산화종 개수, 분자수가 몇 개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단위 시간당 성장하는 SiO2의 속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식에서 우리가 C1을 나눠주면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건식산화에서
C1은 2.2 곱하기 10의 22승 몰리큘 per cubic cm 값을 가지고요. 습식산화에서는 4.4 곱하기 10의 22승 몰리큘 per cubic c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건식산화에서는 SiO2 분자가 만들어질 때, 한 개 만들어질 때 SiO2 분자가 하나만 소모가 된다는 거고요. 습식산화에서는 SiO2 분자가 하나 만들어질 때 이 H2O 분자에서 옥시전 해당되는 분자가 2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C1이 분자 수가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속도도 훨씬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X0, 즉 초기 두께죠. X가 두께를 나타내니까요. 시간 타임이 0초일 때 초기 두께 D0라고 정의를 하고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 위의 식에서 요거를 이렇게 교차로 곱해줘서 적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K분의 2DX는 C1분의 2DC0 곱하기 T 플러스 타우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2차 미분 방정식이죠. 여기에다가 X는 0을 대입을 해주고 타우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D0를 넣어주는 거고 여기에 0을 넣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x가 0일 때 D0라고 했으니까 x에 0 넣어주면 이게 D0로 바뀌죠. 그리고 당연히 t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타우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 타우를 대입해줘서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면 시간에 따른 SiO2 두께는 이런 수식으로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구한 시간에 따른 SiO2의 두께 X 결과를 좀 더 간략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간략화 시켜볼 건데요. 첫 번째 T값이 매우 작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구한 2차 미분 방정식 X제곱 더하기 K 2dx는 C1분의 2dC0 T 플러스 타우가 된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T값이 매우 작으면 이 두께도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이 들어간 텀은 굉장히 작은 값이 돼서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무시를 하고요. 그러면 요것만 남게 되죠. 이럴 경우에 XT를 구해보면 이렇게 이 D가 상세대에서 날아가죠. 그리고 K가 여기에 곱해지겠죠. D의 텀이에요. 결과적으로 XT는 C1분의 C0K 곱하기 T 플러스 타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SiO2의 두께가 시간 T에 비례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T값이 매우 큰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죠. T값이 매우 큰 경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구한 XT식이 있죠. K분의 D 그리고 루트 1 플러스 D C1 잘 안 보이네요. 플러스 DC1 그리고 EC0 K 제곱 T 플러스 타우 가로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갔었죠. 자, 이 상태에서 T가 매우 클 경우에 요 자체도 1보다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요 1이 무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DC1분의 2C0 K제곱 곱하기 T 플러스 타우도 1보다 훨씬 큰 값을 가지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텀도 무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가 되면 간단하게 K분의 D랑 이 부분만 루트 DC1분의 2C0 K제곱 곱하기 T 플러스 타우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간략화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값이 매우 큰 경우에는 SiO2 두께가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SiO2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결국 표면의 반응, 그러니까 경계면에 도달하는 그 산화종의 농도에 의해서 SiO2의 두께가 결정이 되는데 이 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이 X값, 그러니까 초기의 두께가 애초에 얇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다 리니어하게, 두께에 리니어하게 도달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비례하는 두께 결과를 보이는 거고요. 반면에 SiO2 층이 굉장히 두꺼워지면 이 두꺼워진 층을 산화종들이 디퓨전에 의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계에 도달을 해야겠죠. 이때 이동을 할 때 그 도달하는 양은 거리에 따라서 제곱근에 비례해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표면에서 반응이 이 산화종의 확산에 의해 제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SiO2의 성장 두께가 산화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포물선 형태의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t가 작을 때는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특정 시간 t에서 매우 큰 경우가 되면 이제 디퓨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근 형태로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로 나눠서 두 가지의 성장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앞에 구한 2차 미분 방정식을 복잡하지 않게 A, B라는 상수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간략화가 되고요. A는 각각 이거고 B는 이거고 A분의 B는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한 T가 작을 때 얘는 시간에 따라서 SiO2의 증착 두께가 비례를 한다 했죠. 그래서 이걸 선형 영역이라고 하고 이 A분의 B라는 파라미터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분의 B는 선형 성장률 상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표면에서 산화종과 실리콘이 반응하는 속도에 영향을 받는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리콘의 결정 방향에 따라 이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 옥시데이션 공정에서 처음 초기에 성장하는 SiO2의 두께는 이 결정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리니어 레이트 콘스탄트가 나와 있죠. 그 결정 방향 111과 100을 보면 111이 훨씬 더 많은 실리콘들이 산화종과 만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100이네요. 100보다 더 빠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랑 웨트 옥시데이션 모두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특정 시간 t가 지나고 나면 SiO2 층이 표면에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포물선 형태로 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장 속도가 디퓨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표면에서 산화종이 리니어하게 그 경계면으로 감소하면서 도달하는 게 아니고 디퓨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B라는 파라미터는 포물선 성장률 상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산화종의 확산 과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Si의 이제 결정 방향과는 상관없이 값이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B값이 그렇다는 얘기죠.
해서 지금 파라볼릭 레이트 콘스탄트를 보면 결정 방향과 상관없이 똑같이 겹치는 결과를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단지 온도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에 대한 영향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리니어 상수와 파라볼릭 상수를 각각 비교해 보면 웨트 옥시데이션과 드라이 옥시데이션에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라볼릭은 결정 방향과 상관없이 똑같은 상수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리니어 영역에서는 이 값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2의 방향이 훨씬 더 큰 값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머 옥시데이션의 성장 메커니즘은 두 영역으로 나눠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그 두 영역은 리니어 영역과 파라볼릭 영역이고요. 리니어 영역은 초반에 두께가 굉장히 얇을 때, 즉 성장 초기 단계죠. 성장 초기 단계에는 시간에 비례해서 이 SiO2 두께가 리니어하게 증가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두께 이상이 되면 포물선 형태로 성장 속도가 감소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는 단순히 표면에 도달하는 산화종이 디퓨전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곱근에 비례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했고요. 자,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포물선 성장률 상수는 x제곱 b 곱하기 t 플러스 타우였습니다. 앞에 x제곱을 자, 얘기를 안 해서 여기서 추가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 상수들, 성장률 상수들의 온도 의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 선형 성장률 상수 B분의 A 그리고 포물선 성장률 상수 B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 앞의 결과에서도 그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반응 속도와 상관이 있는데요. 자, 반응 속도식을 잘 보면 이 반응 속도는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EA 나누기 KT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EA는 활성화 에너지고요. 이거는 물질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여기서 둘 다 요 반응, 활성 반응에 비례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활성 반응은 온도 T에 비례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T가 증가하면 요 전체 텀이 감소를 하죠. 감소를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웨트 옥시데이션, 드라이 옥시데이션 모두 다 B라는 파라미터, 파라볼릭 레이트 콘스탄트 그리고 A분의 B라는 리니어 레이트 콘스탄트가 온도가 920도에서 1200으로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 옥시데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서머 옥시데이션에서 SiO2가 성장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머 옥시데이션에서 이 SiO2의 두께가 어떤 파라미터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알 수가 있겠죠. 파라미터들을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산화공정 온도입니다. 산화공정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성장 두께는 더 두껍겠죠. 그 이유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SiO2가 증착이 되는데 이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화학 반응이 활발해져서 더 두꺼운 두께의 SiO2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식이 익스포넨셜, 그 파라미터 리니어 레이트 콘스탄트 그리고 파라볼릭 레이트 콘스탄트가 둘 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A 나누기 KT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산화 시간은 당연히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두께가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머 옥시데이션이든 여기 서머 옥시데이션이 아니죠. 드라이 옥시데이션이든 웨트 옥시데이션이든 상관없이 지금 시간이 증가하면 두께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화 종류에 따라서 성장 두께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H2O를 사용하는, 즉 수증기 가스를 사용하는 웨트 옥시데이션이 같은 시간을 SiO2를 성장시켰을 때 드라이 옥시데이션보다 더 두꺼운 두께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단위 부피당 옥시전의 분자수가 웨독시데이션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만큼 반응을 더 빨리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두꺼운 두께를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실리콘의 결정 방향에 따라서도 두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리니어 레이트 콘스탄트만 결정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보시는 것처럼 두께 차이가 결정 방향에 따라서 큰 걸 알 수가 있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차이가 점점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폭이 더 크고요. 이거는 충분한 에너지가 가해졌기 때문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폭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파라볼릭 콘스탄트 레이트는 쉽게 말하면 영향을 받지 않죠. 결정 방향과 상관없이 일정한 성장 속도로 가지는데 초기 단계에 이미 이 두께의 차이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충분히 늘어났을 때도 이 두께의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트 콘스탄트와 파라볼릭 레이트 콘스탄트를 비교했을 때는 결정 방향의 영향성이 다른 성향을 보였지만 그냥 전체적인 두께 성장 측면에서 보면 결정 방향에 따라서 이 두께가 영향을 무조건 받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0일 경우보다 111인 경우에 이 두께가 훨씬 더 두껍게 형성이 되죠. 왜냐하면 실리콘이 결정이 표면에 더 많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께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와 파라볼릭 레이트 콘스탄트, 리니어 레이트 콘스탄트를 얘기할 때랑 결정 방향의 의존성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두께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결정 방향에 의해서 웨독시데이션이든 드라이옥시데이션이든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레이트 콘스탄트 부분을 고려를 하면 리니어 영역과 파라볼릭 영역의 결정 방향 영향성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도핑 농도입니다. 도핑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옥사이드가 증착되는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반응 속도는 일정하죠. 근데 도핑 농도가 높으면 그 안에 같은 부피의 실리콘 개수가 적죠. 그러면 특정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가스가 10이 공급이 되면 실리콘은 10을 소모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실리콘과 반응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진행했을 때 더 두꺼운 산화막을 성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산화막의 특성이 나쁘겠죠. 왜냐하면 실리콘이랑 SiO, 그러니까 실리콘이랑 옥시전이 결합되는 게 띄엄띄엄 존재하기 때문에 덴스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성은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는 습식산화의 성장 속도는 건식산화보다 빠르지만 정기적인 특성이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되어 있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덴스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특성이 나쁜 겁니다.